중국이 한반도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다시피 초록색으로 칠해진 게 냉전기 소련의 위성국입니다. 이들을 가리켜 동구권 국가라고 칭합니다. 2차 대전 피해 대가로 상당히 광대한 영역을 차지하였는데 이로 인해 소련은 수도 모스크바까지 2000km의 종심 길이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종심 확보에 대한 강박 같은 집념은 러시아의 역사와 군사서를 보면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우선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는 카자흐인들에게 심심하면 주변을 약탈당하는 곳이었고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에게 함락당한 적도 있습니다. 대국답지 않게 쉽사리 수도가 함락되거나 함락될 위기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모스크바를 지켜줄 그 어떠한 자연지물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러시아 왕정은 모스크바 주변의 수도원, 성당, 장원 등을 건설했습니다. 유사시엔 요새로 변신하는 곳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방이 탁 트인 평야에 위치한 관계로 이런 곳들은 그냥 우회해버리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력 야전군이 격파당하고 나면 모스크바에서 포위당하거나 혹은 모스크바를 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의 선택지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소련은 나폴레옹에게 수도가 함락당했고 히틀러도 맘만 먹었다면 모스크바를 함락시킬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소련은 피를 흘리며 빼앗은 이 중심지대를 지키기 위해 그 어떠한 극단적 선택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에서 일어난 많은 민주혁명이 소련군 총칼에 짓밟힌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소련이 이러한 동구권 국가들을 위성으로 거느리며 얻게 된 전략적 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미 설명드렸듯이 수도 모스크바까지의 중심을 확보했다는 데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약 1000km 깊이의 중심을 추가로 확보하였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소련 간의 중심 깊이가 약 1000km라는 것을 고려해보면 소련의 지도부가 이 깊이 1000km를 제공하는 위성국 보존에 왜 전략적 사활을 걸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유럽 핵심에 대한 접근성 강화입니다. 이들 위성국들을 확보함으로써 소련은 런던, 로마, 파리, 암스테르담, 본 등의 서유럽 핵심 도시에 대한 군사적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일례로 소련은 사거리 1000km 이상의 모든 탄도탄을 전략 로켓이라고 정의합니다. 그와 반대로 미국은 대서양을 건널 수 있는 미사일, 즉 ICBM을 전략 병기라고 정의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소련의 입장에서 사거리가 1000km만 넘어가면 런던, 로마, 파리, 암스테르담, 본 등의 핵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입장에선 소련의 핵심 전략 지역을 타격하려면 대서양을 건널 수 있는 사거리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러한 관계를 살피면 소련에게 있어 새로이 확보한 동구 유럽은 그 자체가 전략성을 가지게 됩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소련은 물론 그 후신인 러시아 연방에게 있어서도 이 1000km라는 거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가의 생사가 달린 숫자입니다. 이것은 소련 지도부만이 아닌 소련인들에게도 어떤 강박과도 같은 개념이 됩니다. 즉, 어떤 계산, 어떤 이론, 어떤 정당성을 넘어 그냥 저 지역은 우리 구역이다, 우리 것이다 라는 강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독립국 독립시민의 생각, 의사와는 관계없이 러시아인들은 이 지역을 두고 우리 경제권, 우리 군사권, 우리 문화권이 되어야만 한다는 그러한 개념, 즉 우리가 가진 비슷한 개념을 따지자면 이를테면 고토회복이라는 개념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상실한 옐친을 대체한 푸틴의 과격한 행보에 절대적 지지를 보냅니다. 그러니 우크라이나에서 그러한 무리석까지 도가며 반응을 한 것입니다. 키이우를 얻을 수 없다면 적어도 드네프르강 동쪽 지역이라도 뜯어내겠다는 생각인 겁니다. 실제로 드네프르강 동쪽 지역엔 그 어떤 방어 가능한 지형지물도 없으니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삼국지 땅 따먹기도 아니고 고작 땅덩이에 그것도 요즘 같은 최첨단 시대에 중심 깊이를 따지게 되는가? 라는 물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거리라는 요소는 전쟁에 있어서 큰 전략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러시아에선 수도를 이전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 주된 논리는 동구권 위성국들이 무너진 데에 더해 서방 역시도 군사적으로 큰 위협을 가진 대상이 되었으니 모스크바도 위험하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떨까요? 이미 중국은 아편전쟁을 통해 황해가 아주 좋은 수로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제해권을 쥔 해양강대국에게 있어 베이징은 아주 손쉬운 먹잇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난징은 어떨까요? 난징도 마찬가지로 중일전쟁의 예시를 보면 아주 취약합니다. 제해권을 쥔 영국,
그리고 일본과의 전쟁에서 중국은 자국의 수도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중일 전쟁기처럼 수도를 중국이 충칭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도 못합니다. 중국의 핵심 경제 지역은 모두 해안지대에 몰려 있습니다. 수도를 충칭에 옮긴다고 하여 상하이가 경제 수도가 아닌 것이 아니고 베이징이 화북 지역의 중심지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중국이 돌연선이라 하는 일종의 해역 사형 거부 전략을 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이런 해양 거부 전략이 막상 강력한 해양 지배국에게 통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쉬운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병마개로 병을 막으려면 병 주둥이가 온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쪽이 나가 있거나 깨어져 있어서 병마개가 막히지 않는 병이라면 병마개로 병은 막히지가 않습니다. 현재 대만과 한반도가 중국에게 있어 주둥이가 깨진 병과도 같은 것입니다. 돌연선 이렇게 말은 하더라도 대만과 한반도가 있는 한 접근 거부 전략은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상대가 미국과 같은 무한한 물량을 가진 국가라면 거기에 대해 한반도와 대만이란 아주 좋은 베이스를 가진 이상 중국의 방어 역량이 소모될 때까지 미국의 무한한 타격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자국 국력 확대와 함께 전략적 중심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러한 움직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구역으로 한반도와 대만을 잡고 있습니다. 1950년 중국이 북한을 구원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단순히 압록강 두만강으로 자본주의 세력이 접하게 된다는 두려움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바다를 보호해야 합니다. 베이징은 의외로 상당한 요충지이자 방어에 유리한 구석이 있는 지형입니다. 베이징은 삼면이 산지인 분지 지역이고 베이징으로 통할 수 있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중국이 우려한 것은 해로가 열린다는 데 있습니다. 동차이나해에서 베이징의 외곽항인 텐진까지 진입하는데 지형 방해물이 두 가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산동반도와 백령도를 잇는 최단거리, 특별히 해협이란 말은 존재하지 않지만 사실상의 해협이 존재합니다. 특히 백령도와 산동반도 최동단과의 벌어진 거리는 약 180km입니다. 두 번째가 길이 110km의 발해 해협입니다. 그나마도 발해 해협엔 늘어진 열도상해 섬이 늘어서 있어 더더욱 해로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두 곳을 돌파하면 바로 텐진에 진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북한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서한만까지 미함대가 돌아다닌 것을 뜻합니다. 단순히 북한이란 육로 중심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이 북한을 구했다는 시나리오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심각한 시나리오입니다. 따라서 국력이 부족했던 중국으로선 서한만 중심을 확보함으로써 최소한 베이징으로 향하는 수로를 차단했다는 것으로 상당한 만족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문제는 걸어 잠그고 살 땐 모르겠으나 이젠 확장을 해야 할 시기에 또 하나의 관문의 한쪽을 틀어진 쪽에 입맛이 돌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한반도의 남쪽을 쥐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백령도의 통제권을 쥔 것은 한국입니다. 그리고 이 백령도엔 지대함 하폰 부대가 주둔 중이고 지대공 미사일 포대도 주둔 중입니다. 한땐 이곳에 사정거리 500km 순항 미사일 포대를 배치시킨다는 말에 중국이 놀라 반발한 전례도 있습니다. 서해 5도를 틀어진 한국 해군이 이 첫 번째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쥐고 있지 못하지만 사형 거부권은 쥐고 있습니다. 이걸 넘어서지 못하면 돌연선은커녕 베이징 앞바다 통제권을 쥐었다고 볼 수도 없는 민망한 상황이 연속될 따름입니다. 더구나 천안함 사태 이후 미 해군이 바로 이 해역 앞까지 얼쩡거리다 못해 항모까지 활동하게 되며 중국의 심기는 더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서해에 너희의 영토가 없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를테면 서해 5도의 값어치란 것은 러시아가 발트해에 넣은 칼리닝그라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앞서 말씀드린 러시아의 심리 상태를 중국에 대입해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순히 이성적인 전략을 말하기보다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아편전쟁, 중일전쟁에서 수도 바로 앞바다를 가득 메운 해군에게 손 한번 제대로 못 써보고 수도가 불타고 유린당한 기억을 가진 중국인들입니다. 아울러 한주먹거리라고 생각하는 국민당 패잔병들조차도 이러한 해군 때문에 쓸어보지 못한 아픈 기억이 존재합니다. 중국인들에게 있어 해군의 컴플렉스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 한반도는 당연히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땅이고 영역이겠습니다. 한반도인들의 생각이나 의사와 자주권 따위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뻔뻔한 억지가 가능한 것입니다. 너보다 힘이 센 내가 살아야 되겠으니까 힘 약한 너는 조용히 내 말을 듣던가 아니면은 빼앗기던가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언론에서 중국은 대한민국의 핀란드화라는 말을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핀란드화가 아닙니다. 중국은 핀란드가 아니라 자신들의 동구권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충돌하고 부딪혀서 핀란드처럼 강하게 저항하게 된다면 중립국화인 핀란드화가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동독과 공산 폴란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동독과 폴란드는 소련군의 충실한 총알바지 역할이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의 중국의 행태는 조금씩 건드려보는 단계입니다. 학기 초에 툭툭 건드려봐서 강하게 저항하고 만만치 않다 싶으면 다른 대상을 찾게 되는 그러한 불량 학생과 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관심을 가지고 또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